네, 토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어, 두 현자를 같이 들으니까 더 좀 생동감 있지 않나? 이게 BC 5세기 그 소위 추계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동서양의 그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여는 두 스승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도 공자 없으면 정말 어떻게 살지? 공자를 논어 안 읽고 안 믿어도 공자가 있어야지 되는 거 하여튼. 그리고 서양 문명도 소크라테스가 없다면 뭐 지금 어떻게 그 뒤에 뭐 모든 게 이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BC 5세기면 지금으로부터 2600년쯤 전에 이렇게 동서양의 이런 이제 스승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 그거 하고 근데 굉장히 다르잖아요. 중국의 어떤 그 시대의 특징하고 그리스 아테네 여기하고 이건 뭐 단순히 그냥 뭐 여기는 민주정이고 여기는 뭐 봉건제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방식의 어떤 뭐 제국이든 하여튼 문명이 구성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나는 이걸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중국은 먹을 게 너무 많았고 저기 아테네는 너무 척박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걸 빼놓고 자꾸 이걸 비교를 하거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난 걸 갖고 이 동서를 막 뭐 우열을 나누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이런 차이를 알고 이제 나중에 여행을 하거나 하면 굉장히 이제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자, 일단 이제 질문. 일단 저는 그리스 쪽은 잘 모르는데 중국을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중국은 어떤 점에서 보자면 공자의 후예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금 이제 오늘날 공자를 엄청 존숭하거든요, 중국도. 근데 그 이유는 관광 상품으로서의 공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불과 한 50년 전의 중국은, 그러니까 근대 초에서부터 이제 불과 한 20, 30년 전 정도까지의 중국은 공자는 거의 반시대적인 게 아니죠. 이게 반동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격화시킬 수 있는 한 최대한 격화시켰어요. 그래서 그 공자에 대한 또는 공자의 유훈이라고 생각될 만한 여러 전통적인 요소들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적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또는 동아시아 문명사적인 어떤 전통에서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상 일소했어요. 우리가 이제 조선에 대해서 구한말 이후로 넘어오면서 전근대를 좀 부정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중에서 가장 유학적 유산을 많이 지금 남기고 있는 나라고요, 상대적으로. 중국은 상대적으로 가장 그 유산을 끊어버린 나라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이라고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중국을 공자의 나라인데 왜 저럴까라고 하는 식으로 연결시킬 수 없는 지점은 분명히 있고 그거는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가 어떤 이제 지적인 유산들이 그 이후에 그리스를 어떻게 떠나게 되었는가 뭐 이런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서양의 지적인 이 지성사라고 할 때는 크게 그 헬라스적 문화랑 히브리적 문화의 경합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문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후에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가고 로마가 이제 기독교화 되면서 실제로 이제 그 히브리적 문화들이 서구의 중심 문화를 좀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고대 그리스, 그 아테네의 철학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철학을 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중세 기독교를 쭉 이어왔던 것은 플라톤이 아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쪽이 훨씬 가까웠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유산을 계속 기독교화 시키면서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플라톤을 보겠지만 플라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충돌을 하는 것들이 기독교랑 있었고 그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영지주의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이런 것들과 플라톤이 연결이 많이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헬라스의 다신적인 세계와 히브리적인 일신적인 세계가 끊임없이 경합을 했었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일신적인 세계가 주도권을 잡았던 것 이게 이제 아주 그리고 긴 시대죠. 아주 긴 시간을 그 일신적인 이 지성사를 이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의 지성사가 어떤 면에서 계속 가기가 어려웠었던 그런 면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좀 첨부를 하면 이 문명사는 계속 이동해요. 지구의 축이 옮겨지듯이 계속 옮겨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테네 가서 느낀 거는 한 10,000년 전에 영광 보고 지금 사라져서 이게 다른 데로 옮겨가서 돌아오질 않는 거야. 신전이나 이런 걸 보면 근데 그래서 우리가 소크라테스든 공자든 이분들이 지금 저렇게 인류의 스승이 된 건 인간의 보편적 길을 연 거예요. 중국인을 위한 철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인간 그냥 본연의 길을 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국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 모두의 자산인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 국적을 부여하는 습관을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태계 이항과 또 누구지? 율곡 예. 이런 이게 지금 이어지고 있나? 태계학은 아마 다른 유럽 이런 학회에서 더 유명할 거고 우리가 동의보감 호준 동의보감 세계 기록문화유산이라고 자랑하는데 동의보감을 알아요? 안 배우잖아요. 그런 거고 붓다가 인도에 있지 않잖아요. 붓다는 인도 철학의 한 과정에서 탄생했죠.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그런 식의 세계인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다시 재구성. 그거는 그런 식의 의식을 하는 순간 지성과 자본이 이제 이원화되는 건데 우리는 자본주의하에서 자본의 이 유동성의 토대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자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내가 이제 지성을 연마함으로써 내 인생의 기준을 잡는 거. 그러니까 심리 상담을 잘하고 싶다.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싶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인생을 충만하게 하면서 진정으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예, 여기에 더 주력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게 많은 돈을 벌어 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에 내가 의존하질 않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걸 끊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최고의 그런 치유사가 되고 싶다. 그게 나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길이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되는 그걸 위해서 지성을 연마해야 돼요. 예,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이제 이 자본과 관계되는 그 지점에서 내가 자본에 휩쓸려가지 않는 힘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내가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됐어. 그건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좋은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나는 충만하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 돈을 더 많은 사람을 위해 쓸 수 있고 근데 요게 이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타서 이제 자꾸 내가 정말 일타 강사가 되고 싶어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나는 그 명예와 돈에 연루가 돼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나중에 갑자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또 구설에 올려서 이거 추락하는 경우 많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정말로 실용적이고 유익하게 나를 위한 길을 찾는 거. 그게
진짜 그러니까 그런 사수를 쓰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를 이뤘고 나에게 이뤘고 세상을 이룬 그런 식의 내가 지성을 연마하겠다. 그런 마음을 다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우리가 소크라테스와 공자를 보면 둘 다 배움과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보고 자신 있게 우정과 배움보다 인간에게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 근데 이거를 하면 밥이 생기고 떡이 생겨요. 떡은 오늘 없었구나. 우리 진짜 떡이 많이 들어오거든. 그리고 당연히 이 돈이 생겨.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건 내가 충분히 그걸 누리면서 더 많은 데로 또 흘러가게 하는 것이지, 절대 자본하거나 뭘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자의식은 가질 필요가 없죠. 네, 또 다른. 아까 그 공자 얘기 들으면서도 잠깐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중요한 게 일단은 공동체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아테네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 오만이라는 게 함께 사는 삶을 무너뜨린다는 거야. 필리아, 아까 필리아라고 그랬잖아요. 그 필리아의 가장 적대적인 것이 휘브리스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자기의 경계들을, 이 경계가 문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몫이 아닌데, 내 경계가 아닌데 거길 막 침범한다든지, 내 자리가 아닌데 거기 가서 서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함께 사는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로, 거기에서 폴리스라고 하는 이 문화가 기본적으로 그런 식의 과도함이라고 하는 거, 아까 부도 그런 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과도함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조심하는 것으로 이제 다루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떻게 그 경계 지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공간적 사유예요. 모든 게 굉장히 서구는 공간적 사유예요. 이게 시간적으로 어떻게 순환을 하지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플라톤을 배우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관습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아는 거 있잖아요. 아빠 앞에서 막 욕하면 안 돼, 막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관습적인 수준이라면, 이게 이제 법적인 수준으로 올라오고 우리가 모두가 공유해야만 하는 도덕적 원칙과 법적 원칙으로 되는 것으로 이거를 구조화시키는 것은 플라톤으로 가는 거죠. 아직 소크라테스까지는 그런 게 있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경계들이 계속 흐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혼란한 시대이기도 하고, 특히 아테네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삶이 끊임없이 유동적이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보기에 너무 혼란스러워. 이거 지금 딱 정하면 안 돼? 그렇게 가게 되면 이제 민주주의는 안 되는 거죠.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경계에 대한 실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경계를 침범하고, 이 경계를 어떻게 우리가 같이 공통감각을 가질 것이고, 이런 것들을 실험하는 과정인데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죠. 네. 그 전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쟁하는 나라들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전쟁의 시대라는 뜻이고, 춘추라고 하는 거는 그 시기가 노나라의 역사책이 춘추라는 제목으로 쓰여져요. 근데 딱 그게 그 춘추 시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걸 의식해서 그 시기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쓰였고, 이후에는 춘추가 우리가 왜 어르신의 연세를 묻는 그 말로도 쓰이잖아요.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할 때 이게 거기서부터 연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나라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책 이름으로서의 춘추, 그리고 그 역사가 다루고 있는 시기를 지칭하는 이름으로서의 춘추가 되기도 하고, 또 역사와 시기니까 한 사람의 나이를 묻는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그 의미를 더해가면서 전해져 오게 됐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지금 공간적 사유로 한다고, 참고로 공자를 성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줬던 분이 맹자인데, 맹자가 공자를 뭐라고 하냐면 때의 성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때 시자를 써서 타이밍의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묘하게 좀 느낌이 다르죠. 동양의 이제 순환은 시간적 순환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요 시중이라는 게 타이밍에 맞게 그때 맞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거고, 아까 이제 서양은 공간 질서를 흔들지 않는, 거기서 균형을 잡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치, 이 위치 설정 이런 걸 중시해서 동서양의 그런 차이가 있어요. 공간적 사유와 이제 시간 위주의 사유. 이런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지. 성공했다. 난 아까만 해도 이거 왜 이렇게 했지? 그냥 강의로 만들 걸 내가 진짜 좋은데. 그 기후와 환경이 전부일 수는 네. 없죠. 절대 그게 전부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조건 위에서 결국에 우리도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는 우리도 그 위에 가면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한 거일 텐데, 그게 어떤 지적인 측면이냐,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의 지성적 고민 위에서 내린 선택이냐,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기후가 좋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꼭 많이 먹어야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다른 것에서부터, 야외에서 놀면서 사람들하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중국은 놀려면 또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되게 진짜 재밌는 게, 그 유럽은 그 아테네뿐 아니라 이렇게 바위산이 되게 발달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절경이라고 하는 거가 너무 많아요. 이 유럽에 가면 수도원도 이건 뭐 정말 이건 저기 이 천상의 뭐 아니야? 거기서 뭘 먹고 살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아름다운 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그래서 다 바이킹이 돼서 지중해로 나가서 약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여야 되지. 그런 건데 햇볕은 너무 또 좋은 거야. 지중해에 비쳐 그런 게 아마 어우러졌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김병만이 정글의 법칙에서 나와서 이제 이게 나중에 그걸 이제 총괄하는 뭔 프로그램을 찍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름다운 곳일수록 먹을 게 없다고. 그 진짜로 진짜. 김병만이 그 얘기를 했어요. 중국은 그냥 땅이 비옥해. 땅이 비옥한 데는 아름다운 데가 그죠? 질펀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옥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일을 하면 뭐가 나온단 말이죠. 그 결과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농민들이. 근데 농민을 그렇게 해서 그 곡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쟁탈하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낮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요. 차라리 생산량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워. 중국 천하가 얼마나 비옥했는가를 보여줘. 와. 중국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운남성 이런 데가 경제 지표는 제일 낮아요. 전체 중국 성 중에서 제일 그 소득 수준이 제일 낮은 데가 저 귀주성 이런 데거든요. 근데 자연은 완전 절경이거든요. 뭐 동양의 이과수폭포라는 데도 있고 거기에.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동체의 문제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공동체, 이게 내가 산다는 것은 같이 산다는 것과 분리될 수 없는 이 지점이 분명히 있었고,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인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경제활동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공동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이 아고라를 향유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자유인의 지표였다라고 하는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게 약간 인위적인다는 느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전혀 정확하게 빗나갔어요. 인이라고 인위적이지 않나요?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정확하게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자기의 일생을 얘기한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위정편에 보면은 내가 15에 배움의 뜻을 뒀고 30에 일입, 예로서 자기 자신을 이제 기준을 세웠고 40에 불혹,
그다음에 50에 지천명, 예순이 되면 이순, 기가 순에 남지 막 거슬리는 소리를 해도 들어. 그리고 핵심적인 70인데 13세를 살았는데 공자가 70세에 대한 자기 자신을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종심은 마음을 따라가는 건데 소욕, 하고자 하는 바대로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대로 행해, 내가. 즉 자유롭게 행해. 마음대로 행해도 불유구, 법도를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는 동아시아에서 특히 공자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껏 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음껏 사는 것이 자유로운 건데 그 마음껏 사는 자유가 어떤 다른 것들을 해치거나 이렇지 않는 경지? 한편에서 들면 그걸 위해서 막 엄청 노력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가장 자연스러운 거가 사실 자유롭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어떤 인위적인 것을 할 때 자유스러운 게 아니고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본성을 발현할 때 사실은 가장 자유스럽고 가장 자연스러운 거 이렇게 볼 수 남이 있어요.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는 게 자연스러운 건가? 알아주지 않으면 나 화내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야? 그거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나? 근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소크라테스 얘기를 하면서 좀 다룰 내용이긴 한데 자유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예를 들면 아테네에서는 내가 공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는가가 자유인의 척도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관계성을 계속 구성해낼 수 있는가. 이걸 할 수 있어야 자유인이에요. 그렇지 그 능동성 없이는 자유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자유라고 하는 것은 혼자 국가가 어떻든 세계가 어떻든 에라디야 이러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 다른 거죠. 이게 감각이 자유라니까. 그건 감각의 제고. 감각이지.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할까? 그러니까 자유를 이제 감각적 쾌락의 향유 이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볼 것이냐? 그러니까 자유는 시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고귀한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군자가 실제로 그리스는 아리아족이잖아요. 아리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고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귀한 자가 된다는 게 자유인이 된다는 의미가 다르지 않아요. 이게.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거는 굉장히 심적인 부담이 많이 가고 어려울 것 같고 고생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유라고 하는 것이 고귀한 자의 삶과는 다른 면이다라고 계속 느끼고 있는 건데 그거는 매번 시대마다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자유지? 사실 소크라테스 이거거든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걸 묻고 다니는 거예요. 자유롭고 싶다. 자유? 뭐가 자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우리 시대는 무엇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나는 또한 무엇을 자유로서 만들어갈 것인가? 내 삶의 자유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터 얘기하면 뭐 본래적인 공자가 뭐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 그거는 누구에게나 그가 만난 공자 또는 그 시대가 만난 공자 같은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본래의 공자는 서로 있었다 하더라도 실존 인물로서의 공자님을 모시고 온다 하더라도 아마 공자님도 스스로 설명하시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왜냐하면 상대가 없는 공자는 없는 거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논어라는 책이 제자들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로 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미 논어라고 하는 책의 성립부터 그거는 어떤 누구에게나 맞는 표준적인 병구를 말씀해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 제자가 질문했을 때 그 제자에 대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또 누군가가 그 제자의 자리에 서게 됨으로써 다시 재해석되는 거고요. 그 시대에 우리가 서게 됨으로써 다시 그 구절을 다시 재해석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슨 제가 농담처럼 동양 고전 제일 잘 못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화장실 병구 만드는 거라고. 고속도로 화장실 가면은 막 써 있거든요. 여자 화장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 화장실 가면은 막 병구 써 있잖아요. 아포리즘, 뭐 사람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뭐 파스칼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도대체 아무 맥락 없이 이런 말들이 올 때. 근데 논어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서 누구에게 하는 말이고 왜 하는 말이고 어떤 배경에서 하는 말인가를 최대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만큼, 상상할 수 있는 만큼을 따지면서 읽어볼 때 그 글의 의미들이 훨씬 풍성하게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통하지 않고 그 제자들을 지우고 배경을 지우고 그 말만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나이 30에 뭐 되고 뭐 이거를 경구처럼만 하면 내가 공자는 40에 부록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30에 부록했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벌써 오해하고 막 자기 이게 뭐 뛰어난가? 막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항상 이미 논어라는 텍스트 자체가 이미 누군가와의 대화와 이 맥락 위에서 계속 연결되면서 전해져 온 거고요. 그 해석들을 이어온 만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문자들과 해석자들의 자리에 서는 때 그 의미들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정치,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이게 공동체, 그러니까 처음에 이 지혜라고 소피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출현했는가에 대한 것도 연구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소피아라고 하는 것이 이 공동체적인 조화가 무너지는 시기. 예. 그때 결국 인간의 삶은 어떻게 함께 삶을 만들어갈 것인가의 문제와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처음 출현하기 시작했다 이런 연구도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 정치, 특히 이제 아테네 쪽의 정치들은 스파르타 늦게까지 그랬지만 귀족과 이 데모스라고 하는 평민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 관계 속에서 이게 만들어져요. 이게. 네. 그래서 이 관계 위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정치와 경제에서.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 그 영역, 자기의 경계, 자기의 자리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런 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사유될 수밖에 없는 조건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리스 자체가 영역이 좀 나눠져 있어요. 또 이런 산이나 이런 지형으로 이쪽에는 스파르타, 이쪽에는 아테네, 이쪽에 뭐 마케도니아 이런 식으로 이미 구역이 명확하게 분할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폴리스도 그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지형 자체가 좀 이렇게 분할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 분명하게 저는 작동을 했을 것 같고, 안에서는 그 귀족과 이 평민이 어떻게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 속에서 끊임없이 귀족이 달려가던 길이 뭐였냐면 휘브리스의 길이라고 느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데모스. 그래서 민주정이 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귀족이 보이는 그 오만함, 이것을 절제시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적인 지혜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민주정은 생각을 계속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통의 감각을 만들어내는 그 필리아, 이 필리아적인 감각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공동체는 이 평등한 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공통의 관계성, 이 우정을 기반으로 한다는 게 폴리스의 기본이거든요. 민주정의 기본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귀족정과의 관계에서 이 휘브리스가 계속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스에 되게 꽂혔네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되게 강렬한 거. 아테네는 플라톤으로 오면서 철인 정치 얘기가 나오죠. 그 전까지 아테네는 철저하게 데모스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설령,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소크라테스는 아테네를 진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 싶게 소크라테스 아테네를 사랑했는데,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아테네잖아요. 그거는 내가 아테네를 좋아한다라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테네인 거예요. 그걸 빼고 아테네를 이건 좋아하는 게 아니죠. 나를 해칠 수 있는 그 가능성까지를 안고 아테네를 사랑하는 거고 그 민주정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게 일변하는 것은 플라톤으로 오는 거예요. 네, 이건.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추첨했다니까요. 완전한 평등이에요. 추첨해가지고 사람들 다 모이고 몇 달에 한 번씩 새로 추첨하고 평생 동안 반드시 몇 번인가 해야 되고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들은. 네. 당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지 소크라테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그 최고의 미남이 막 열렬히 구애를 했는데도 막 흔들리지 않는 옆에 누워가지고 막 옷을 어떻게 해보려고 막. 스킨십까지 했는데도 동요하지 않는 소크라테스. 일단 집에 안 보내. 소크라테스 집에 안 보낸 다음에. 그런 이제 그런 얘기는 다음 주에 또 나올 거고 당연히 뭐 공자나 그렇게 덕이 출중한 사람을 누구나 좋아해요. 지금도 좋아하지 않나? 못 봐서 공자는- 그렇지. 그런 사람이 없어. 공자는 랜드마크였어요. 아니, 농담인데. 거기 우리 내일 어디서 볼까? 거기 공자 있는 데서 봐. 어디서 다 공자가 다 보이는 거지 다 동네에서. 보이겠네. 아니 근데 비슷해. 소크라테스 거리에 나가면 언제나 있어. 언제나 있어. 그리고 가끔 목욕을 하고 나타났다 그러면 어느 집에 초대받았어. 어느 집에 가는 거야. 이런. 근데 나중에 공자가 이제 14년 정도의 유랑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이제 와서 그 유랑 마치기 전이군요. 그 전에 그 나라의 그 군주가 공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제자 중에 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부담스럽고 인하다는 거는 공자의 적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누구를 좀 쓰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공자의 대답은 더 걸작이에요. 안회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인한 제자가 있었는데 불행히도 단명하여 죽고 지금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밖에 없네. 인한 사람은 한 명 있어. 제자 중에는 없어 지금. 그러니까 공자가 무슨 말이냐면 정치를 굉장히 하고 싶어했던 인물이고요. 적극적으로 정치 일선에서 활약하고 싶어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좀 부담스러워요. 공자를 직접 쓰기에는. 키가 너무 커서. 근데 공자가 14년 유랑을 하면 외국들은 자기가 쓰기에는 부담스러운데 다른 나라에서 쓰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그래서 공자가 나중에는 저 남쪽 양자강 유역에 있는 초나라까지도 다 안 써주니까 초나라까지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막아요. 공자가 초나라를 내려가면 초나라 저 약간 야만 오랑캐들이 강성해져서 북쪽을 이제 공격할 텐데 그래서 공자를 막 핍박해가지고 쫓아내거든. 이런 장면이 논어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자는 굉장히 많은 동시대부터 많은 제자들이 따르기도 했고 정치인들이나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인물이었고 본인도 정치 일선에서 활약을 하고 싶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현실 정치에 그렇게 크게 쓰여지지 못했어요. 근데 그 바람에 공자는 정치가로서 남은 게 아니고 이 동아시아 최고의 스승으로서의 이 자리를 갖게 된 거죠. 소크라테스 오늘 그 죽음 얘기를 못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분명 인플루언서고 굉장한 유명인이었어요. 그래서 죽게 되는 이유도 돼요. 실제로. 그렇지. 예, 너무 인기가 많아. 예. 그 상징적인 어떤 인물이 당시 아테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죽음으로 그런 것도 좀 있어서 다음 주에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마침내. 우리 이제 오늘 붕괴합시다. 야 이렇게 난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요. 너무 역사적인데 질문을 안 하거든요. 보통.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하니까 같이 얘기해 보니까. 뭔가 감흥이 막 되는 그런 느낌인데. 역시 대화인가 봐요. 자 아무튼 더 가면 오늘 몹시 우리가 신체적으로 피곤하니까 네,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